2012년 겨울, 뉴스는 없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지금부터 씨를 뿌리고 물을 부어주세요. 조합원 가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TV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가장 강력한 공정방송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확실한 투자,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초코파이 다들 아시죠? 초코파이. 이 초코파이가 말이죠. 개성공단에서 매달 600만 개가 소비가 되고 있대요. 600만 개가. 이게 뭐냐면은 북한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서 한 5만 4천 명 정도 일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준다든지 혹은 간식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뭔가 이 보상을 해줄 때 쓰는 게 바로 이 초코파이라고 합니다. 이 초코파이는요, 북한 근로자들이 먹지 않습니다. 이거를 중간상에게 판대요. 그걸 사들인 중간상은 다시 암시장에서 풉니다. 뭐 상당히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초코파이를 사 먹는데 상당히 비싼 돈으로 사 먹는답니다. 그래서 뭐 가난한 사람들은 잘 못 사 먹는 모양이던데,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남한은 사실 가까이 있으면서도 머나먼 나라입니다. 정부는 통제돼 있고, 적십자사를 통해서 제공된 쌀, 그리고 초코파이,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북한 사람들로 하여금, 야, 남한은 정말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좋은 나라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초코파이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참, 뭐라고 해야 될까. 북한의 새로운 독재자 김정은에게 좀 인민들 좀 잘 먹여 살리라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생필품이라든지 기호품이 부족하면은 뭐 초코파이, 저도 등산 가서는 아주 잘 먹습니다만은 산이 아니면은 입에도 안 되는 그 초코파이를 아주 훌륭한 기호식품으로 소비를 하겠습니까? 참 한심한 거죠. 제가 이 정치 토크를 위해서 개성공단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 양말의 70%가 개성공단에서 나온답니다. 갤럭시 양복, 빈폴 셔츠, K2 등산화, 프로스펙스 워킹화, 이런 것 중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박힌 거는 전부 개성공단 제품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개성공단 의 임금은 중국 칭다오 공단의 한 3분의 1 수준이래요. 베트남에도 유명한 던투언 공단이라고 있는데 그 공단의 절반 수준입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시아 공단에 비하면은 13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시아 공단에 있는 우리 근로자 혹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보다도 13배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는 얘기죠. 땅값도 중국의 4분의 1, 베트남의 6분의 1 수준인데요. 우리에 비하면은 아마 한 20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결국 개성공단은 그런 경제적인 이유 이외에도 사실 남북전쟁이 발발했을 때 개성에서 남한으로 밀고 들어오는 그 평야지대 중의 일부를 개성공단으로 할애를 한 겁니다. 말하면 전쟁 억제의
상징이었죠. 북한이 전쟁이 난다면 뭐 전쟁 나면 사실 북한이 남쪽으로 진군할 리가 있겠습니까? 북쪽으로 도망가기 바쁘지. 뭐 여하튼 뭐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그 진군할 그 앞마당을 개성공단로로 내주었다는 사실 자체가 노무현 김대중 두 분 대통령 10년을 전혀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만들었던 하나의 상징처럼 돼 있었는데요. 월간조선 이번호를 내가 좀 훑어봤더니 이 개성공단이 마치 인질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해놓은 걸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수의 시각인데요. 보수에서는 개성공단을 말하자면은 북측에 볼모로 잡힌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근데요, 정말 인질은 바로 인구가 2천만이나 집중되어 있는 서울, 경기도 수도권입니다. 북한의 장사정포는 70km의 사거리를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그 사거리 안에 수도권이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 2천만 명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전쟁이 발발했을 때 쏟아질 수 있는 막대한 화력의 그 사정거리 내에 인구가 2천만 명이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인질인 거예요. 사실 그 김종대 씨라고 군사평론가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전쟁 억제 요인이다. 북한도 그런 모험을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개성공단을 놓고 인질이라고 떨고 있는 이른바 자칭 보수들은 이미 수도권에 아예 그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를 갖다가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했을 때 그렇게 반대를 간섭 헌법까지 내밀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보수 세력들 아닙니까? 그 수도권의 땅값, 수도권의 기득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지랄병을 쳤는데요. 그로 인해서 집중된 인구 자체가 이미 우리는 북한에게 어마어마한 인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예, 노가리가 길었습니다. 오늘 라디오 비평, 사설과 칼럼을 통해서 알아보는 라디오 비평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네. 오늘의 첫 칼럼은요, 제가 좋아하는 칼럼니스트이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칼럼니스트들은 여성분들이 많네요. 한겨레신문에 엊그제 소개해줬던 김선주 씨도 그렇고, 오늘 한겨레신문 편집인을 맡고 있는 권태선 씨도 그렇고, 또 한겨레신문에서 저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칼럼을 통해서만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나영이라고 또 있어요. 어디 교수분이시던데 그분도 아주 재미있게 글을 잘 쓰시더라고요. 물론 남자분들 중에서도 많죠. 서울대 장덕진 교수, 그리고 엊그제 소개해줬던 한림대 개영교수를 하고 있는 그 양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이동걸 교수. 그 다음에 한겨레신문 경제 칼럼을 아주 잘 쓰는 논설위원 정영무 씨. 그 다음에 얼굴 넙대대한 편집국장 출신 이름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나. 나도 이제 완전히 할배 다 됐나 봐. 이 고유명사가 생각이 안 납니다. 아주 문화일보 출신인데 아주 칼럼 잘 쓰는 분 한 분 계신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런 칼럼니스트들 좋아하는 분들 많은데 특히 좋아하는 권태선 편집인의 칼럼, 여성 대통령은 여성 팬인가? 로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자, 김희주 아나운서 읽어보시죠. 취임 후 인사 난맥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을 쳤다. 하지만 그 지지율에는 뚜렷한 성별 격차가 있다고 한다. 내일신문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남성은 50.6%였는데 반해 여성은 10%가량 높은 60.6%였다. 경제 살리기를 잘할 것이라는데 남성은 62.8%만 동의했지만 여성은 71.1%나 동의했다. 그가 들었던 손지갑과 핸드백이 동이 나고 액세서리점이 브로치를 한 그의 사진을 내걸고 호객 행위를 하는 것도 이런 여론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여성 대통령을 여성이 더 지지하는 배경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거는 여성의 기대도 한몫하고 있을 터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우리나라는 성별 격차가 큰 나라다. 교육에서의 성차별은 극적으로 줄었지만 취업 등에서의 차별은 여전하다. OECD가 올해 내놓은 더 나은 삶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녀 고용률 격차는 OECD 평균인 13%보다 훨씬 큰 21%에 이르고 고용 안정성의 평등도는 31개국 가운데 30위, 급여 부분은 30개국 중 꼴찌다. 여성들이 결혼을 미루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해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떨어진 것은 이런 현실의 결과물이다. 여성들이 박 대통령에게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니만큼 이런 여성의 처지를 더 잘 이해하고 개선해 주리라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여성 여러분들은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연적인 성이 여성이라고 해서 꼭 여성은 아닙니다. 마가릿 대처 같은 경우는 여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요. 여성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선호하는 이유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좀 더 고루하고 남성적인 남성성을 보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우리나라의 남녀 고용률 격차를 비롯해서 남녀 불평등도는요 아주 세계적이죠. 한국만큼 여자가 사회적 차별을 받는 나라도 드뭅니다. 물론 가정에서 요즘은 그 여성 특히 아내의 입김이 세졌다 하는 것은 다들 인정하는 바이긴 합니다만은 사회적으로 취업이라든지 기타 사회 각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여자들이 갖고 있는 그 불평등도는 심각할 지경입니다. 우리가 항상 비웃고 우리보다 못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 북한은 물론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긴 합니다만은 북한에서는 여성 물론 사회주의 국가가 특히 그 여성의 사회 참여가 자본주의 사회 국가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북한은 최소한 여성이 차별받지는 않는 그런 나라죠. 물론 그것도 권력 상층부에 가면은 마찬가지로 남성 패권주의가 판을 치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이제 이런 여성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이는 기대는 헛방이다 하는 것은 권태성 칼럼의 그 뒷부분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하시죠. 그런데 박 대통령의 롤모델이라는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경우를 생각하면 일말에 불만이 없지 않다. 어제 장례식을 치르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대처는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20세기 최장수 총리였다. 1979년 그가 총리가 됐을 때 영국 여성계는 여성 지위 향상에 대한 기대로 부풀었다. 그러나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물론 대처는 여성 총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든 공이 있다. 많은 여성들이 그를 롤모델 삼아 다양한 분야로 진출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그의 기여는 딱 거기까지다. 그는 재임 11년 동안 여성 강요를 단 한 명만, 그것도 덜 중요한 부서에 겨우 2년 기용했을 뿐이다. 또 대처리즘을 앞세운 각종 복지 혜택의 축소는 여성들에게 직격탄이 됐다. 노동당 강료였던 퍼트리샤 휴잇은 최초의 여성 총리로서 여성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일을 그렇게나 많이 한 것은 비극이다. 그는 일터에서 여성의 지위에 손상을 입혔고 가족과 공동체를 약화시켰으며 공직 생활 중 여성을 위해 아무 일도 안 했다. 엄청난 기회의 낭비였다고 개탄했다. 한 여성의 성공이 여성 전체의 지위를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네, 정말 공감이 가는 얘기죠. 한 여성의 성공이 여성 전체의 지위를 높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롤 모델이라고는 대처가 여성들의 지위 향상은커녕 지위 하향에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야말로 정말 패러독스이자 아이러니죠. 자, 박근혜 대통령은 어느 쪽일까요? 우리 권태선 칼럼 계속 읽어봅시다. 박 대통령은 어느 쪽일까? 선거 과정에서 여성임을 내세웠던 그가 첫 여성 대통령이 됐다는 것만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여기지는 않으리라고 믿는다. 선거 때의 여성 관련 공약도 잊지 않고 잘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은 그런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사실이다. 강료 인선부터 그렇다. 박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선출된 역대 남성 대통령들보다 더 여성 발탁에 인색했고 무능했다. 여성부 장관을 빼면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겨우 하나 발탁했는데 그마저 청문회에서 자질 부족을 드러내 개그 대상으로 전락했다. 대통령은 그런 그를 고집스럽게 임명했지만 이는 여성을 돕는 게 아니라 욕보인 것이다. 그렇다고 이제 출발선을 막 넘은 여성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지금 당장 접고 싶진 않다. 아직 그가 여성을 위해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OECD는 여성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도 그들의 능력을 사장시키는 현재의 사회 구조를 혁파해야만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양성평등한 일터와 가정을 만드는 것은 여성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우리 미래를 위한 긴급 처방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제라도 적재적소에 여성을 과감하게 발굴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는 각종 걸림돌을 치우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여성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요청하는 까닭이다. 예, 권태선 편집인도 그렇고요. 그제 읽었던 그 김선주 씨 칼럼도 그렇고, 여성분들이 여성 대통령의 출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로 꿈깨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자연적인 성이 여성이었을 뿐이지 그분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처와 비슷합니다. 보수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 혹은 총리가 됩니다. 보수는 그 기본 골격이 여성 무시예요. 보수의 문화 풍토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 풍토 속에서 그것을 역행해서는 결코 출세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대처나 혹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보수의 지지를 받아서 결국은 최고의 근저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보수의 문법, 보수의 문화 풍토에 부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그랬던 그들이 근저에 올랐다고 그런 문법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기대해 보십시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권태선 칼럼을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출발점에 서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저주를 퍼붓고 싶지는 않습니다. 잘해야죠. 권태선 편집인이 얘기했다시피 아직도 박근혜가 여성을 위해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들은 산적에 있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여성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도 대학 졸업과 동시에 그들의 능력이 사장되는 사회의 일자리를 뚫고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그래서 진라전 저임금의 일자리를 그래도 찾던가 아니면은 결혼의 틀 속으로 들어가서 그때까지 투자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물어 돌리지는 않죠. 육아도 결국은 인생의 역정 속에서 나온 경험이 결국은 바탕에 되는 것이니까. 예. 그러나 OECD 국가에서 한국처럼 대학 교육 때까지는 여성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도 그 이후에는 완전 캐무시하는 나라는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바꿀 수 있으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보수의 문법 속에서 나온 결과물인 박근혜 대통령의 성이 자연적인 성이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들의 근육 형성에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천만의 말씀. 대처처럼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여성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일을 그렇게나 많이 한 것은 비극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공산이 훨씬 더 큰 거죠. 네.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이 하나 있네요. 네. 대구 지금 박모검사 왈. 트위터상에서 박근혜 실명이 아닌 박근혜, 닭근혜, 늙은 닭, 박근혜라고 표현하며 비판 혹은 욕을 해도 위법이다. 그리고 패러디나 농담 삼아 올릴 때는 패러디 농담이라고 말머리에 표현해야 한다. 라고 했다는데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되죠. 왜 닭근혜라고 하십니까? 이건 이제 명예훼손에 관한 문제인데요. 명예훼손의 법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명예훼손이라고 느끼는 순간 명예훼손이 됩니다. 이게 심지어는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명예훼손의 대상이 명예훼손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이게 이제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대신에, 지금부터는 괜찮아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은, 물론 이제 허위사실이라든지 이런 허위사실이라는 말도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허위의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걸로 심각하게 그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가 아니라면은 대통령은 국민의 비판을 마땅히 감수하고 수용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괜찮아요. 네. 근데 또 뭐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는 다들 무서워해가지고 요걸 또 안 합니다. 예.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후보 시절에는 무섭지 않으니까 요걸 이런대로 해서 그때 당시 박근혜 후보가 많이 고소를 했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만은 지금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사실 욕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이 또 무서워해가지고 욕을 안 해요. 이게 바로 인생사입니다. 예. 방금 전에 읽었던 그 권태선 칼럼에서도 나왔던 윤진숙 장관 이야기. 결국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사설 인사 실패의 대미를 장식한 윤진숙 장관 임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잇따른 인사 실패는 결국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임명 강행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여론의 일치된 반대도 해양수산업계의 거센 반발도 새누리당의 우려와 간청에도 쇠기의 경일기였다. 박 대통령은 소통보다는 고집을, 정치권의 고원 수용보다는 자신의 의지 관철을 선택했다. 나 이럴 줄 알았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수첩에 일단 올라가면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어제 임명장을 수여했던 4명이 있습니다. 윤진숙 해수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최동욱 검찰총장, 이 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는데요.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사람은 최동욱 검찰총장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윤진숙, 최문기, 이경재는 결국 여야의 이견으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야당이 그들의 임명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반대한다는 얘기죠. 강요 전체로 인사청문을 확대한 장본인이 바로 의원 시절의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확대를 시켜놓고 지가 대통령이 되니까 인사청문 보고서 아무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임명시킵니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죠. 예, 뭐 그게 인지상정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죠. 한겨레 사설에서 가장 인상 깊은 대목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단연 인사 실패의 꽃은 윤진숙 장관이다.
인사 실패의 꽃이래. 연명할 이런 꽃도 있나? 새누리당이 윤준숙이가 장관에 임명되고 나서 이런 논평을 냈어요. 윤준숙 장관이 방대한 해양수산부 조직을 잘 통솔할 수 있을지, 대한민국을 해양강국으로 도약시키는 토대를 만들 수 있을지 국민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거 뭐 얼핏 들으면 야당 대변인의 논평 같죠? 여당 대변인의 논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무시하는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 이런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너무너무 많죠. 자,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윤준숙 임명 강행은 나름대로 소통하겠다면서 정치권 인사들을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밥 먹으면서 식사 정치 한 다음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도 불러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은 기대를 하고 갔죠. 대통령이 청와대에 야당 의원들을 부른다는 것은 자기 의견을 끊겠다는 의사표시였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역시 전례를 캐무시하는 대통령이에요. 불러서 뭐라고 했느냐. 야, 좀 문제는 있지만 내가 임명할 테니까 좀 양해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임명을 강행한 거죠. 결국은 둘러리 쓴 겁니다. 평신들. 자, 이 칼럼의 마지막을 봅시다. 박 대통령이 이런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윤 장관을 선택한 깊은 뜻이 무엇인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그 선택에 따른 책임과 부담은 고스란히 박 대통령의 몫이라는 점이다. 특히 윤 장관이 제대로 업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이번 결정은 정권 운영에 더 치명적인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이 분명하다. 이런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윤준숙을 선택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 이유도 없죠. 다시 인선하기 귀찮으니까 그랬겠지. 그런 얘기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지금 해수부 야심차게 미래창조과학부하고 해수부를 갖다 부활시켜 놨는데 이번에 또 그 임명을 처리해버리면은 다시 또 인선을 해야 되는데 다시 인선을 할 만한 사람들을 갖다가 뒤져보면은 뭐 온갖 3종 세트가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 기사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던데. 게다가 그런 여성들을 갖다 배제하면 남자를 임명해야 되는데 아까 그 마가렛 대처처럼 여성부 장관 한 명만 딱 여자 아닙니까 현재. 그러면은 윤준숙이를 빼버리면 완전히 이제 여자들이 실종되는 거죠. 그래서 임명을 강행한다 하던데. 예, 뭐 임명을 강행하든 말든 그거는 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알아서 하시고 책임도 알아서 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인사 실패의 꽃 중의 꽃 윤준숙이었습니다. 네. 신지효 의원 이야기를 좀 더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지효 의원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공공의료가 하도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과연 서민들의 진료를 담당하는 공공의료원의 적자가 우리의 호프, 보수의 희망, 홍준표 경남지사의 이야기대로 낭비인 것인가? 지방의료원 원장들은 의사들이죠. 누구나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터질 게 터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칼럼입니다. 난 뭐 의사협회 회장 의사들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여하튼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뭐 그런 대로 읽을만 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이 그 칼럼의 진주의료원과 공공의료원은 노환규 칼럼의 서두였고요. 자, 그 다음 부분을 우리 김혜주 아나운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진주의료원 사태가 벌어진 원인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의료제도와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강성노조에 의한 진주의료원의 적자 경영을 이유로 폐업을 추진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적자 경영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의료제도가 택하고 있는 저수가 제도다. 정상적인 진료만으로는 적자를 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민간 병원에서는 다양한 비보험 진료 항목과 비진료 분야의 수입, 그리고 때때로 벌이는 무리한 진료로 적자를 겨우 면하고 있지만 의료비 부담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을 진료해야 하는 공공의료기관은 그럴 수 없다. 네. 우리 노한규 대한의사협회 회장님이 의사분이다 보니까 아주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민간병원에서 다양한 비보험 진료 항목과 비진료 분야의 수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험 적용이 되는 것만 해가지고는 병원이 수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분야는요, 청구액의 한 70%를 보통 줘요. 청구를 하면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걸 심사를 해서 뭐 의료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깎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분야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은 또 무지하게 비싸게 받습니다. 정상적인 그 진료하는데 드는 돈이 100원이라면 비보험 분야 같은 경우는 200원을 받아요. 거의 더블로 받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벌이는 무리한 진료로 적자를 기업해내고 있다고 그러는데 무리한 진료라는 건 뭐냐? 감기 걸려서 병원 갑니다. 한 2번 가면 될 것 같다가 10번 오라고 그래요. 이게 무리한 진료입니다. 이번 4월만 하면 될 걸 5차 시키고, 예. 보통 병원들은 그렇게 해서 먹고 삽니다. 그래서, 병원의 의사들이 연봉 수억 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공공의료기관은 그 대상 자체가 저소득계층, 취약계층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입힘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적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적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건 우리나라 보험제도 자체의 문제점, 의료보험 심사평가원의 문제점, 병원 자체의 문제점 이런 것이 사실은 결합되어 있는 것이지 공공의료원의 문제는 아닌 것이죠. 노한규 씨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주의료원의 적자를 가속화시킨 것은 2008년 진주의료원의 이전 결정이다. 도시 중심에 위치한 진주의료원을 앞으로 세워질 혁신도시를 바라보고 교통이 불편하고 주변 개발이 미진한 외곽으로 수백억 원의 큰 비용을 들여 옮겼다. 규모는 늘고 인력은 더 뽑았는데 벌판으로 이전한 탓에 수입이 줄었다. 그뿐만 아니라 수백억 원이 소요된 확장 이전 건축에 따르는 감가상각비 등 부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적자 폭이 커졌다. 이 밖에도 지난해 도입된 신포괄 수가제도, 적자에 한 몫을 했다. 노조의 단체 협약에 의한 직원들에 대한 혜택은 진주의료원의 적자 이유 중 오히려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도 5년 동안 급여가 동결되고 8개월 동안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노조한테 적자 경영의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 더구나 우리나라 보건의료 인력이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것을 고려하면 진주의료원의 인력은 민간 의료기관들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에 가깝다. 민간 의료기관이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흑자를 내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적은 인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자, 노한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무슨 진주의료원을 갖다가 돈 받아 뇌물 받아먹고 하는 얘기도 아닐 건데, 노한규 회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홍준표가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내세운 이유는 전부 거짓말한 얘기 아니에요. 강성노조에 의한 진주의료원 적자 경영을 이유로 폐업을 추진했는데 사실과 다르다. 말은 참 점잖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과 다르다. 거짓말에 얘기 아닙니까? 아니 노조가 강성노조라고 그러는데 MBR 5년 동안 급여가 동결되고 8개월 동안 월급 못 받은 노조가 강성노조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에 강성노조는 없는 거죠. 강성노조라면 이거는 회사 불을 질러 버려야 마땅하지. 5년 동안이나 임금을 동결하고 8개월 동안이나 돈을 안 준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불을 지른다고 하면 또 어느 지랄하겠는데 불 지른다는 말 취소입니다. 여튼 자, 홍준표 지사의 못지않은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도 나오니까 이 칼럼을 계속 읽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진주의료원 사태는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의료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의 판단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통치 철학의 문제로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다. 지도자가 결정할 문제를 국민에게 떠넘긴다면 지방 의료원 및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활성화라는 박 대통령의 공약은 애초에 발표하지 않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또한 공공의료의 역할을 민간 의료기관을 통해 할 수 있다는 홍준표 도지사의 생각도 그리 현실적이지 않다. 비록 의료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저수가 제도 아래 이익을 내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하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과연 충실히 치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네. 진짜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는 사람을 깨게 만듭니다. 진주 어려운 사태는 국민들이 판단에 맡게 한다. 그럼 대통령이 뭐 하려 하는 겁니까? 노한규 회장의 얘기가 맞죠. 공공의료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국민의 판단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통치 철학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죠. 이런 걸 갖다가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예의 국민 운운하는 태도야말로 대통령이 된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거죠. 공공의료의 역할을 민간 의료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홍준표. 이 양반 왜 이렇게 변했어? 뭐 경남도지사도 그건 뭐 꿀이 발린 자리야? 참나. 공공의료의 역할은 민간 의료기관을 통해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 의료기관은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민간 의료기관이고 우리가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이 아니라 그 수혜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입니다. 어떻게 공공의료의 역할을 민간 의료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이런 망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무려 4천만 명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가장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의료비가 비싼 나라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대우 존나게 잘해줍니다. 참 진짜 짜증나네요. 짜증나. 아침부터 열받게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제발 좀 잘하십시오. 그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잘하셔야죠. 예?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로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관두겠습니다. 현대차가 상생하겠다면서 연간 6천억 원 규모의 물류 혹은 광고 물량을 계열사가 아닌 데다 배당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요, 골 때려요. 그동안 이제 현대 글로비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글로비스는 정씨 회장, 정몽구, 정의선 부자들의 개인 회사나 다름없습니다. 이 글로비스를 비상장 법인으로 설립을 하는데 일감을 몰아줘가지고요. 2001년에 472억 원이었던 자산이 10년 만에 3조 원 이상으로 거의 10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의선 부회장, 정몽구 아들이죠. 최초 출자 금액은 20억 원이었는데요. 현재 주식 가치는 2조 원 이상이 됐어요. 1000배 늘은 겁니다. 1000배. 돈 벌기 쉽죠? 예. 아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를 갖다가 망설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한심합니다. 제대로 좀 하세요. 자, 오늘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